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집 책방의 크리스탈입니다. 여러분은 실수를 하거나 실패, 조금 좌절을 할 때 자기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잘할 수 있어. 누구나 실수하잖아? 자,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들리시나요? 아니면 너가 하는 게 그렇지. 응? 또 실수했네. 또 실수했어. 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봐라. 이렇게 비난의 소리가 들리나요? 내 안에서 들리는 나의 소리, 나의 행동이나 실수, 이런 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자존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무석님의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이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존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존감은 자기 가치 존중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나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보느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 자존감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존감에 반대되는 말은 어떤 말일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네, 맞아요. 열등감이죠.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열등감이 자존감의 반대가 되는 의미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는 더 리더라는 영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 자존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자존감은 관점의 문제다. 20년 감옥살이보다 더 괴로운 열등감. 영화와 책으로 소개된 더 리더를 보면 열등감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더 리더의 주인공 한나는 30대 여성이다. 그녀는 친척도 없이 외롭게 사는 버스표 검표원이다. 성격은 어린아이같이 단순하다. 학교도 다니지 못해서 글을 읽지도 못한다. 문맹은 그녀의 열등감이었다. 남에게 알리기 싫은 진실 중 하나였다. 어느 날 마이클이라는 15세 소년을 만났다. 둘은 사랑에 빠졌다. 만날 때마다 한나는 마이클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때까지 마이클은 한나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30대 여성이 10대 소년과 사랑 노름이라니. 그렇게 충동적으로 사랑을 나눈 한나는 갑자기 마이클을 떠나버렸다. 그리고 8년 후 마이클은 법대생이 되었다. 마이클은 나치 전범들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피고석에 앉아있는 한나를 보게 되었다. 알고 보니 한나는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수용소의 간수였다. 5명의 다른 간수들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다른 간수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지만 한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의 문건이 발견됐다. 그것은 당시 수용소에서의 간수들의 했던 행동을 자세히 기록한 보고서였다. 궁지에 몰린 여자 간수들은 보고서를 전부 한나가 쓴 것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한나는 문맹이기 때문이다. 문맹자가 어떻게 보고서를 쓴단 말인가? 한나는 법정에서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판사는 문맹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한나에게 사인을 해보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한나는 마치 그를 아는 사람처럼 사인을 했다. 문맹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밝힐 수 없었던 것이다. 한나는 결국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한나는 20년형을 사는 것과 문맹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녀는 문맹자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20년간 감옥살이의 편을 선택했다. 열등감의 수치심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었다. 20년 동안 마이클은 한나에게 책을 녹음한 테이프를 감옥으로 보내주었다.
한나도 감옥에서 그를 깨우치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늙은 한나가 감옥에서 나온 날 마이클은 한나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한나는 유태인 아이들을 불란교에 가두어 타죽게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중견 변호사가 된 마이클이 물었다. 뭘 깨우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한나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뭘 깨우쳤냐고? 그를 깨우쳤지. 노인이 된 한나의 관심은 아직도 문맹 열등감이 주변에 머물고 있었다. 자신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가장 큰 뉴스였던 것이다. 한나는 왜 문명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20년 감옥살이를 택했을까? 문맹 열등감은 20년 감옥살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열등감은 이렇게 지독하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냥 문맹이라는 걸 밝히고 감옥살이 그 누명을 벗어나면 될 텐데 꼭 이렇게 선택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라서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열등감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누군가는 같은 선택의 순간에 자신이 문명인이라고 떳떳하게 밝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년 감옥살이를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 씩씩하게 글자를 배우건 또는 다른 일을 하건 잘 살았을 텐데요. 이 한나에게 많은 이 문맹 열등감이 치명적인 열등감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20년 감옥살이는 아니지만 나를 붙잡고 있는 열등감은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열등감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격려하고 잘 지내고 있나요? 이 모든 열등감은 결국은 관점의 문제인데요. 만약 지금까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떤 관점으로 당신을 보는가를 읽어보겠습니다. 열등감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서 나온다. 나는 못난이야. 나는 무능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열등감이다. 눈이 작아서, 학벌이 형편없어서, IQ가 낮아서. 이렇게 보면 열등감이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열등감은 매우 주관적이며 심지어 독선적이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열등감은 매우 주관적이며 심지어 독선적이다. 그리고 이런 독선적인 열등감은 인생을 수치심과 패배감으로 채우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다. 심지어 정신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열등감은 객관적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눈의 크기나 학벌의 문제가 아니다. 열등감은 관점의 문제이다. 열등감은 관점의 문제이다. 자신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의 문제이다. 예컨대 고졸학력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고졸학력 때문에 지독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누가 자기 학력을 알아볼까봐 모임에도 나갈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같은 고졸인데도 자신의 학력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떳떳하다고 당당하다. 떳떳하고 당당하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학력 자체라기보다는 학력을 보는 관점의 차이이다. 열등감은 항상 자신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의식 중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열등감의 관점에 어느새 습관처럼 익숙해 버린다. 이것을 자아 동질적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거의 자동적으로 열등감에 빠진다. 마치 검은 색안경을 쓴 사람과 같다. 세상 어디를 봐도 어둡기만 하다. 그래서 열등감의 안경은 인생을 우울하고 비관적으로 만들게 된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거의 무의식 중에 진행된다고 하죠. 무의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힘들다, 우울하다, 난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안에 내 안에 어떤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이나 심리 치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의식의 의식화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게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비난하거나 그것을 의식화, 알아차림으로써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열등감이 그 관점의 문제로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끝없이 괴롭힌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안경을 벗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안경을 벗는 일이 정말 어렵죠.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알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검은색 안경이 점점점 옅어져서 완전히 투명하지 못하더라도 짙은 회색, 그리고 뿌연 색깔 이렇게 차츰차츰 색안경의 색을 옅게 만들면서 궁극에는 내가 나를 제대로 보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투명이 아니죠. 안경을 벗는 거죠. 그 안경을 벗어 던지고 진짜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것은 인생을 사는 데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그 부정적 관점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열등감의 관점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충분히 생각해보자.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관점을 바꾸면 열등감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마치 검은 색안경을 벗고 밝은 세상을 볼 때처럼 세상이 달리 보일 수 있다. 사람은 제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다. 자존감이 사람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말이다. 옳은 말이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자존감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자존감이 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 사람을 당당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 살면서 많은 정신질환자를 치료했다. 정신분열증, 기분장애, 우울증, 불안신경증, 인격장애. 이렇게 내 연구실에는 수백 건의 책이 있는데 대부분은 책은 마음에 대한 것이다. 또 정신분석가로서 매일 인간의 내면 세계와 만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마음이 병든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존감이 회복되면 마음이 건강해진다. 따라서 나의 치유 기법의 비밀도 분명하다. 바로 자존감의 회복이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열등감, 자존감, 내가 나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내가 내 자신을 좋게 평가하지 못하면 인생은 늘 어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의 화두가 어떻게 보면 자존감 회복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 제가 싫었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어요.
그게 저를 위한 노력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잘 산다고 하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해온 결과 지금은 정말 많이 자존감이 회복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와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그 관점이 열등감처럼 나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나를 보게 된다면 자신감이 되겠죠.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 열등감과 자신감 이런 것들의 균형을 맞추면서 부족한 부분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잘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는 자신감을 갖는, 약점을 인정하고 강점에 힘을 실는, 그리고 약점에서 강점으로의 의식 전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나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있을 테니까요. 그것을 얼마나 내가 잘 발견하고 인정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야, 너 그래도 너는 달리기는 잘하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 별거야, 공부도 못하고 있는데.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강점인데 공부를 못한다는 그 열등감에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잘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못하는 것만 보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칭찬하면서, 그리고 힘들 때는 나 자신을 격려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당신은 당신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존감이 무엇인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 책방의 크리스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